샤오이야, 너 정말 미쳤구나. 수조원 재산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간다고? 친구 왕멍이 제게 보낸 문자였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완전히 우습게 봤는데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나라로 유학을 가겠다고 선언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날 밤 일어난 일이었어요. 호텔 스위트룸에서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저도 몰랐어요. 왜 눈물이 나오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저 한국으로 유학 갈래요. 회사 후계자는 포기할게요. 제 이름은 리우샤오이입니다. 중국 상하이 최고 금융 가문의 딸이죠. 18살에 이미 블랙카드를 쥐고 있고 전용 리무진과 경보원이 항상 저를 따라다니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 제가 도대체 한국에서 뭘 본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오만했던 저를 완전히 굴복시킨 한국의 비밀이 뭘까요? 처음에는 중국을 따라하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정확히 7일 만에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제 대답은 이거였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봤어. 심지어 제 영향으로 50명이 넘는 친구들이 한국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선생님까지 완전히 변해버리셨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마법이 일어났길래 중국 최고 금수저가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럼 그 충격적인 일주일 이야기를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우샤오이, 상하이에서 태어나 평생 황금 수저만 물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최대 투자회사 회장이고 어머니는 유럽 명품업계의 거물이에요. 제 생일 선물로 페라리를 사주는 집안이었죠. 하지만 아직 면허가 없어서 전용 기사가 몰아주는 마이바흐를 타고 다녔어요. 상하이 국제학교에서도 저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일주일 용돈이 일반인 한 달 월급보다 많았고 가방 하나가 중산층 자동차 한 대 값이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항상 호텔 스위트룸에서 했죠. 펜트하우스 파티가 일상이었거든요. 그런 제게 학교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원래 계획은 두바이 왕실 초청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진짜 왕자들과 함께하는 특별 프로그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라니요? 저는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이건 말이 안 돼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어요? 차라리 개인적으로 유럽 여행을 보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의외의 답변을 하셨어요. 샤오이야, 한국을 우습게 보지 마라. 요즘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많이 위협하고 있다. 한번 직접 보고 와라.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을 인정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전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 왕멍이 바로 말했죠. 한국? 그냥 짝퉁 강국이지. 케이팝이나 하는 나라 아니야? 뭐가 대단하다고 거기 가냐고 하더라고요. 장하오도 거들었어요. 맞아. 그냥 중국 문화 따라하는 나라잖아. 한류라는 것도 결국 중국 한자 문화에서 나온 거고 말이야. 저도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그래, 이번 여행은 그냥 쇼핑이나 하고 끝내자. 어차피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한국의 경제 발전, 기술력, 문화 등을 체험하는 일주일짜리 깊이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게다가 평가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짜증이 났어요. 왜 하필 한국이어야 하는 거죠? 미국이나 독일, 일본도 아니고 말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저항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뭔가 예상과 달랐어요. 일단 비행기가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좌석도 편하고 서비스도 정교했어요.
승무원들의 다국어 서비스는 기본이고 심지어 저희 같은 학생 단체를 위한 특별 브리핑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특히 한국 콘텐츠들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았어요. 전에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 없었는데 한편 보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기내식도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한식과 양식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호기심에 한식을 선택해봤거든요. 비빔밥이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야채 하나하나가 다 신선하고 양념도 절묘했어요. 이런 퀄리티의 기내식은 처음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공항 규모도 생각보다 컸어요. 상하이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착륙하면서 기장이 안내방송을 했는데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차례대로 하더라고요. 중국어 발음도 정말 정확했어요. 이런 디테일한 서비스에 살짝 놀랐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도 계속 관찰했어요.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 시설의 상태,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뭔가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그냥 외형적인 것들이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내실 아니겠어요? 한국이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라는 제 생각은 여전했어요. 친구 장하오가 중얼거렸어요. 공항은 그럴듯하네. 하지만 이런 건 돈만 있으면 누구든 만들 수 있잖아. 왕멍도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 껍데기만 화려한 거야.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이지.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어떤지 봐야 알 수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사람들일까 의문이었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볼 시간이었거든요. 과연 우리 예상이 맞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어요. 며칠만 지나면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돈과 권력이 최고라는 제 철학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입국 심사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체계적이었어요. 줄도 질서정연했고 직원들도 친절하면서 전문적이더라고요. 중국 공항에서 자주 보는 혼잡함이나 예측 불가능함이 전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공항 내부였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면세점들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심지어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더라고요. 공항이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 같았어요. 가이드를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간단한 회화 수준이 아니라 복잡한 설명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상하이 사투리까지 알아듣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상하이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상하이에서 유학했어서 그쪽 문화를 잘 알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배운 티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중국에서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 찾기도 어려운데 여기서는 중국어를 이렇게 잘하다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 장하오가 갑자기 저에게 속삭였어요. 샤오이야, 잠깐 실험 한번 해보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정직한지 확인해보는 거야. 무슨 실험이냐고 물어봤더니 일부러 지갑을 잃어버린 척 해보자는 거였어요. 만 위안이 들어있는 지갑을 공항 벤치에 두고 와서 나중에 정말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보자는 거였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만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거의 200만 원이거든요. 누가 그런 돈을 그냥 놔두겠어요? 분명히 누군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하오가 계속 설득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보자는 거였죠. 만약 지갑이 사라진다면 역시 한국도 별거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만약 그대로 있다면 정말 신기한 일이라는 거였어요. 결국 호기심이 이겼어요. 장하오가 지갑을 벤치에 살짝 끼워두고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다시 그 자리로 가보기로 했어요. 그 1시간 동안 계속 궁금했어요. 과연 지갑이 그대로 있을까? 아니면 벌써 누군가 가져갔을까? 중국에서 비슷한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10분도 안 되어서 사라졌거든요. 1시간 뒤에 다시 그 벤치로 가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공항 직원이 이미 찾아서 분실물 보관소에 갖다 놨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CCTV로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장하오가 벤치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지갑을 두고 간 걸 직원이 발견했고 바로 분실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분실물 센터에 가서 지갑을 찾는데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지갑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목록을 만들어뒀더라고요. 만위안, 신용카드 3장, 학생증, 사진 2장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이었어요. 지갑을 발견한 시각, 분실물로 접수한 시각, 담당자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완전히 투명한 시스템이었어요. 분실물 센터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다행히 빨리 찾으셨네요.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세요. 한국에서는 분실물이 대부분 주인에게 돌아가지만 그래도 잃어버리면 불편하잖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나무라는 느낌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억지로 친절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장하오도 완전히 당황했어요. 중국이었다면 벌써 사라졌을 텐데라고 중얼거렸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하이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을 때는 결과가 정반대였거든요. 친구 왕멍이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신경 써준 건 아닐까? 그런데 직원이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이 처리해드려요. 이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당연한 일이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 직원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연기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버스 기사도 정말 친절했어요.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는 주요 건물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국어로 설명하고는 영어로도 다시 해주고 심지어 간단한 중국어로도 설명해 줬어요. 저쪽이 롯데월드 타워예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높이가 554m나 돼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에요.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인데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곳이죠.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을 소개하는 게 기쁜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게 교육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중국에서는 보통 팁을 줘야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루 더 지켜봐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 비슷한 느낌을 받았더라고요. 뭔가 예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선뜻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둘째 날 아침 서울 시내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명동으로 향했는데 창밖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건물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도로도 말끔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어요. 명동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느낀 건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거였어요. 쇼핑거리라고 해서 복잡하고 어수선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더라고요. 거리도 깨끗하고 상점들도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무인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직원이 아예 없는 가게였어요. 그냥 들어가서 물건을 집고 계산하고 나가는 시스템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중국에도 무인 상점이 있긴 하지만 보안이 정말 삼엄해요. CCTV가 곳곳에 있고 경비원도 근처에서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들어가서 음료수 몇 개를 집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한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출입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문이 잠기더라고요. 동시에 알림음이 울리면서 안내 메시지가 나왔어요. 계산하지 않은 상품이 있습니다. 계산대로 이동해주세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직원이 나타났는데 전혀 화가 나거나 의심하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혹시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시나요?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끔 헷갈려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데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 같았어요. 계산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더라고요.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고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영수증을 받는 것까지.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실수였다고 말하고 제대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계산하는 과정도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바코드 찍고 카드 대면 끝이에요. 영수증도 자동으로 나오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분명히 의도적으로 그런 건데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배려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중국이었다면 바로 경비를 불렀을 텐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간 곳이 로봇 서빙 카페였어요. 주문도 디지털로 하고 로봇이 커피를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었죠. 기술적으로는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중국에도 이런 카페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로봇이 커피를 가져왔는데 직원이 따로 와서 혹시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디지털 주문에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혹시나 해서 체크한다고 했어요. 이런 세심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은 기술대로 활용하면서도 사람이 필요한 부분은 사람이 직접 챙기더라고요. 효율성과 인간미를 둘 다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 같았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주변을 관찰해 봤어요. 다른 손님들의 모습, 직원들의 행동,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모든 게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손님들끼리의 관계였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고 문을 잡아주고 작은 배려들을 주고받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요. 점심을 먹고 나서 또 다른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에르메스 스카프를 일부러 카페 테이블에 두고 나온 거예요. 1시간 뒤에 다시 가서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에르메스 스카프면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은 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한 달 월급이죠. 과연 그런 값비싼 물건이 그대로 있을까 궁금했어요. 1시간 동안 다른 곳을 구경하다가 다시 그 카페로 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어요. 스카프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카페 직원이 따로 보관해 뒀더라고요. 어머, 이거 아까 두고 가신 거죠? 혹시 잃어버린 물건 찾으러 오신 건가요? 직원이 정말 자연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스카프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어요. 다른 손님들이 그 테이블을 사용했는데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설명이었어요. 손님이 떠나신 후에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혹시 다시 찾으러 오실까 봐서 따로 보관해뒀다는 거예요. 심지어 몇 시에 어떤 자리에 앉으셨는지까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값비싼 물건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려주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직원이 몰래 가져가거나 다른 손님이 슬쩍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직원이 오히려 미안해 하더라고요.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다음에는 자리 뜨실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정말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친구들과 눈을 마주쳤어요. 모두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표정이었죠. 오후에 지하철을 타봤는데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정교하더라고요. 배차 간격도 정확하고 안내 방송도 명확했어요. 무엇보다 승객들의 질서 의식이 놀라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지하철이 도착하면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어요.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자리 양보 문화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요. 심지어 외국인인 저희에게도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친구 왕멍이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지? 장하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에서는 지하철 타는 것도 전쟁 같은데 여기는 완전히 다르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이런 질서 의식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길거리를 걸어보니 또 다른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일단 거리가 정말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쓰레기통은 오히려 별로 없더라고요.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쓰레기를 잘 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집에 가져가서 분리수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민의식이 정말 놀라웠어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자전거 문화였어요. 공용 자전거가 곳곳에 있는데 아무도 훔쳐가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자물쇠도 간단한 디지털 잠금 장치뿐이었어요. 친구들과 자전거를 빌려서 타봤는데 정말 편리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대여하고 아무 곳에나 반납하면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요금도 정말 저렴했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의 신뢰였어요.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사람들이 서로를 믿어야 하는데 정말 그런 믿음이 사회 전체에 깔려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갔는데 또 다른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테이블에서 일어난 일을 봤거든요. 한 가족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데 아이가 물잔을 엎질렀어요. 그런데 부모가 직원을 부르는 게 아니라 직접 휴지로 닦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원이 와서 괜찮다고 해도 끝까지 정리하고 나갔어요. 이런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실수한 건 내가 책임진다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하루 종일 본 모든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무인 편의점에서의 경험, 카페에서의 친절함, 지하철에서의 질서, 자전거 공유 시스템까지.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지만 모이고 보니까 뭔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신뢰와 배려가 일상이라는 것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요. 친구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더라고요. 왕멍이 말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하지? 뭔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장하오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아니야, 이건 진짜 같아. 연기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너무 자연스러워. 저도 장하오 의견에 동의했어요. 하루 종일 관찰해 본 결과 이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 문화인 것 같았거든요. 사회 전체에 뿌리내린 문화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혹시 우리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단순히 경제력이나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 자체가 다른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이틀 더 지켜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과연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질까요? 셋째 날 아침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을 먼저 방문하기로 했어요. 사실 전 별 기대를 안 했어요. 한글이야 결국 중국 한자에서 파생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역사 선생님인 천하오 쌤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버스에서 천하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중국 한자의 아류다.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한자를 참고해서 만든 거지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있겠냐. 친구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왕멍이 말하더라고요. 그러게, 우리 한자가 몇 천년 역사인데 한글은 고작 몇백 년 아니야?
저도 완전히 동의했어요. 한자의 깊이와 역사를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둘러보고 끝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박물관에 들어가자마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전시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유물을 나열한 게 아니라 한글의 제작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글 창제의 원리였어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었다는 설명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 접근은 한자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였어요. 한자는 상형문자에서 시작해서 의미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전시관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너가 있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어 보는 거였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기본 글자 몇 개만 알면 무한히 조합할 수 있더라고요.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서 점점 빠져들었어요. 한글로는 세상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나라 언어의 발음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체험해 봤어요. 제 중국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거였는데 중국어 발음이 그대로 표현되더라고요. 리우샤오이가 리우샤오이로 정확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한자로는 이런 정확한 발음 표기가 불가능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글의 확장성이었어요. 새로운 소리가 생기면 기존 글자들을 조합해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시대에 완벽하게 맞는 문자 체계라고 하더라고요. 체험 코너에서 붓으로 한글을 써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붓을 잡고 써보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글의 선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내는 균형감이 놀라웠거든요. 게다가 쓰는 순서도 논리적이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규칙이 명확했어요.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문자에서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류라면 왜 내 손끝이 이렇게 떨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제가 봐도 한글은 정말 독창적인 문자였어요.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한자가 의미 중심이라면 한글은 소리와 과학 중심이었어요.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더욱 감동받았어요. 백성들이 글을 쉽게 배워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려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권력자가 아니라 일반 백성을 위한 문자였다는 거죠. 이런 철학이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에서는 한자를 아는 것 자체가 권력이었거든요. 교육받은 계층만이 글을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였어요. 천하오 선생님도 표정이 많이 바뀌셨어요. 전시 자료들을 계속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뭔가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한복 체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진 찍고 끝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요즘 관광지에서 흔히 하는 그런 거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한복의 구조가 정말 신기했어요. 평면적으로 재단된 천들이 몸에 입혀지면서 입체적인 실루엣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저고리와 치마의 비율, 색깔의 조화, 전체적인 균형감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복을 입어주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더욱 흥미로웠어요. 한복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거예요. 색깔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고 무늬에도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울을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우아해 보일 수 있다니요. 한복이 제 체형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더 당당하고 품격 있어 보였어요. 친구들도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왕멍이 말하더라고요. 와, 이거 정말 신기하다. 옷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구나. 장하오도 감탄했어요. 중국 전통 의상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 이건 정말 독특해.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구경했는데 그때 정말 환상적인 경험을 했어요. 궁궐의 건축과 한복이 완벽하게 어울리더라고요. 마치 하나의 작품을 보는 것 같았어요. 경복궁의 단청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의 색깔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몇백 년 전에 칠한 색깔인데도 여전히 선명하고 아름다웠어요. 가이드가 설명해주는 단청의 의미를 들으면서 놀랐어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나무를 보호하는 실용적인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한 조상들의 지혜가 느껴졌어요. 궁궐의 배치도 정말 과학적이었어요. 계절에 따른 햇빛의 변화, 바람의 방향, 배수 시스템까지 모든 걸 고려해서 설계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철학이 건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처마의 곡선이었어요.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살짝 올라간 곡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곡선이 전체적인 건물에 생동감을 주면서 하늘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만든다고 했어요. 한복을 입고 그런 공간에 서 있으니까 정말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몇백 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천하호 선생님의 변화가 가장 놀라웠어요. 한글 박물관에서 받은 자료들을 계속 들여다보시면서 깊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모방국이라는 믿음의 결정적인 균열이 생겼어요. 이런 독창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모방국일 수 있을까요? 한글도 한복도 궁궐 건축도 모두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과 미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한글을 쓸 때 느꼈던 그 떨림, 한복을 입었을 때의 우아함, 경복궁에서 느꼈던 감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런 감정들은 가짜일 수 없잖아요. 진짜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었거든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넷째 날 밤에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호텔에서 잠이 안 와서 혼자 밖으로 나왔거든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가 넘었어요. 중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여자 혼자 새벽에 돌아다니는 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호텔을 나서는 순간부터 전혀 무섭지 않았거든요.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도로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분위기 자체가 안전해 보였어요. 길을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해 봤어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전혀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호받는다는 느낌이었죠. 중국의 삼엄한 감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한강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계속 놀랐어요.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연인들,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는 사람들까지 모두 자연스럽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여성들도 혼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특히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새벽에 여자 혼자 나다니는 건 정말 위험해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강변을 따라 산책로가 정말 잘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조명도 적당하고 벤치도 곳곳에 있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강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 여기서는 돈 없이도 안심이 된다. 정말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지갑은 가지고 있었지만 굳이 돈을 쓸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까 버스킹 공연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목소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새벽인데도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들으고 있었어요. 신기한 건 후원하는 방식이었어요. 옛날처럼 모자에 동전을 던지는 게 아니라 QR코드로 송금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코드를 찍으면 바로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시스템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투명성이었어요. 실시간으로 후원 금액이 화면에 표시되더라고요.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는 익명이지만 총액은 다 공개되는 거죠. 몇 천 원씩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10,000원씩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도 호기심에 10,000원을 보내봤어요. 정말 간단했거든요. QR코드 찍고 금액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끝이에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잠깐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버스킹으로 용돈도 벌고 실력도 늘리고 있다고 했어요. 꿈이 가수가 되는 거라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인상 깊었던 건 그의 태도였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음악을 사랑해서 하는 것 같았거든요. 후원금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제게 물어봤어요. 혹시 중국에서 오셨나요? 발음이 중국분 같은데요. 네, 상하이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정말 반가워하더라고요. 중국 음악도 좋아한다면서 중국 노래 하나를 불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노래가 등리군의 월량 대표와 적심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부르는 중국 노래인데 발음도 정확하고 감정도 잘 살리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뭉클해졌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 문화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무시하거나 깔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새벽 4시쯤까지 한강에서 시간을 보내고 호텔로 돌아갔어요. 그 시간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조깅하는 사람들, 벤치에서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혼자 산책하는 사람들까지.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기사님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새벽에 한강 갔다 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오히려 한국이 어떠냐고 친절하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정말 좋다고 대답했더니 기사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좋아해요. 특히 한강은 밤에 더 아름다워요. 외국에서 온 분들이 다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하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 속에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런 자유로움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사회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야 가능한 일 아닌가요? 중국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새벽에 혼자 나다니는 건 불안해요. 특히 여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돈이 없어도 안전했어요. 이게 진짜 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지만 그보다는 그 불빛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더 궁금했어요. 이런 안전함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법으로 강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하는 거죠. 친구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메시지로 보냈어요. 새벽에 혼자 한강에 갔다 왔다고 전혀 무섭지 않았다고 했더니 모두 깜짝 놀라더라고요. 왕멍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정말? 새벽에 혼자? 미쳤다. 위험하잖아. 장하오도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무리 한국이라도 새벽은 위험하지 않을까? 다음부터는 조심해. 하지만 전 전혀 위험하지 않았다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히려 상하이 낮 시간보다도 더 안전했다고 했죠. 친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식을 먹으면서 친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한강에서 본 것들, 버스킹 청년과의 대화, 택시 기사님의 친절함까지. 모든 걸 다 이야기해줬어요. 친구들도 점점 놀라는 표정이 되더라고요. 특히 버스킹 후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말 신기해했어요. 그런 투명한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천하오 선생님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정말 새벽에 혼자 다녀도 안전했나요? 중국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네요. 선생님도 인정하시는 분위기였어요. 어제 한글 박물관에서 받은 충격에 이어서 사회 안전에 대해서도 한국을 다시 보게 되신 것 같았어요. 그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다른 관광객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유럽에서 온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에서 온 아버지가 말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어젯밤 늦게까지 홍대에서 놀았는데 전혀 걱정되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안전함은 드물어요. 프랑스에서 온 어머니도 맞장구 쳤어요. 파리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게 정말 위험한데 여기는 완전히 다르네요. 딸아이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유학 오고 싶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제가 느낀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었거든요. 한국의 안전함과 자유로움은 정말 특별한 거였어요. 그날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일이 생각났어요. 한강에서 느꼈던 그 평화로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버스킹 청년의 따뜻함까지. 모든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생각났던 건 돈과 안전의 관계였어요. 중국에서는 돈이 많을수록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동네에 살고 경호원을 고용하고 비싼 차를 타야 안전하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돈이 없어도 안전했어요. 사회 시스템 자체가 모든 사람을 보호해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도 또 한강에 가고 싶었지만 친구들이 말려서 못 갔어요. 대신 호텔 근처를 산책해봤는데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밤의 서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네온사인들이 화려하지만 품격이 있었고 사람들의 모습도 여유로웠어요. 무엇보다 어디를 가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불안 무엇일까? 돈과 권력일까? 아니면 이런 안전과 자유일까? 한국에서 보낸 며칠이 제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다섯째 날에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가정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형식적인 체험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는데 각 동마다 나름의 개성이 있더라고요. 베란다에 빨래가 걸려 있고 화분들이 놓여 있고 정말 사람 사는 냄새가 났어요. 제가 배정받은 집은 박민수 씨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간호사, 고등학생 딸 하나와 중학생 아들 하나가 있는 평범한 네 식구 가정이었어요.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크기는 저희 집 화장실만 했지만 정말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벽에 가족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더라고요. 박민수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샤오이 씨, 어서 오세요. 저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많이 부족하지만 편하게 지내세요. 정말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마치 진짜 가족을 맞이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부인인 김영애 씨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샤오이야, 배고프지? 저녁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방부터 보여줄게. 제가 사용할 방을 보여주셨는데 딸아이 방이었어요. 딸인 박지민 양이 거실에서 잘 테니까 제가 편하게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방은 작았지만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케이팝 가수들의 포스터가 붙어 있고 책상에는 공부 관련 책들이 정리되어 있고 침대에는 귀여운 인형들이 놓여 있더라고요. 정말 평범한 고등학생의 방이었지만 뭔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녁 준비를 도와드리려고 부엌에 갔더니 김영희 씨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샤오이야. 손님이 어떻게 일을 해.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해. 하지만 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중국에서는 요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지만 뭔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간단한 것부터 시켜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상추를 씻는 일을 맡게 됐어요. 김영애 씨가 옆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잎사귀 하나하나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털어내고 정말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이런 과정이 정말 새로웠어요. 집에서는 요리사가 다 해주거나 레스토랑에서 먹었는데 이렇게 직접 음식을 준비해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재미있고 뿌듯하더라고요. 저녁 메뉴는 김치찌개와 불고기, 여러 가지 반찬들이었어요. 김영애 씨가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김치찌개는 묵은 김치로 끓여야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불고기는 간장 양념에 하루 전에 재워뒀다고 하시고요. 이런 정성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냥 손님용 음식이 아니라 평소에 가족들이 먹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한 끼 식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가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말씀하시고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아이들이 부모님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한다는 거였어요. 중국에서는 어른 앞에서 아이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딸인 지민이가 제게 물어봤어요. 샤오이 언니, 중국에서는 가족끼리 저녁을 같이 먹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늘 회식이나 접대로 바쁘시고, 어머니는 사교 모임이 많으시고, 저도 친구들과 밖에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글쎄, 우리 집은 다들 바빠서 함께 먹는 경우가 별로 없어라고 대답했더니 지민이가 놀라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언제 대화해요? 이 질문에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가족은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필요한 말만 하고 끝이었어요. 박민수 씨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저녁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하루 종일 떨어져 있다가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만큼은 함께 먹으려고 해요. 김영애 씨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맞아요. 바쁘다고 해서 가족 시간을 포기하면 안 되죠. 아이들이 크면서 점점 대화할 기회가 줄어드는데 이런 시간이라도 챙겨야 해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뭔가 부러웠어요. 우리 집은 100배는 크지만 이런 따뜻함은 없었거든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아버지는 상을 치우시고 어머니와 지민이는 설거지를 하고 아들인 준호는 바닥을 닦았어요. 저도 함께 도왔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각자 자기 역할을 알고 있고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더라고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가족 오락 프로그램이었는데 다들 같이 웃고 떠들면서 정말 즐거워하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민이가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전통 매듭으로 만든 팔찌였는데 직접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전통 매듭 기법으로 만든 거라면서 우정의 의미라고 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루밖에 함께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성스런 선물을 준비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중국에서는 돈 주고도 사기 힘든 진심을 느꼈어요. 그날 밤 지민이 방에서 잠을 자는데 정말 편안했어요. 침대도 푹신하고 이불도 따뜻했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따뜻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거실에서 박민수 씨가 혼자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인사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잠깐 앉으라고 하셨어요. 샤오이 씨, 우리 집이 어때요? 많이 작고 불편하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따뜻하고 좋아요. 이런 가정이 부러워요. 박민수 씨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요. 가족이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돈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족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어요. 김영애 씨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 주신 한식 아침이었는데 정말 정성스러웠어요.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밥까지 완벽한 구성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지민이가 말하더라고요. 샤오이 언니, 또 한국에 와서 우리 집에 놀러 와요. 다음에는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가르쳐 줄게요. 준호도 거들었어요. 저도 중국어 배우고 싶어요. 언니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뭉클했어요. 하루밖에 함께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족처럼 대해주다니요. 진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떠날 때 온 가족이 다 나와서 배웅해 주셨어요. 김영애 씨는 제 손에 싸온 김치를 쥐어주시면서 호텔에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박민수 씨는 한국이 좋으면 언제든 다시 오라고 하셨어요. 버스에 올라타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네 식구가 다 손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여섯째 날에는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사실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삼성전자의 연구소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놀랐어요. 거대한 디스플레이 월이 있었는데 화질이 정말 선명하더라고요. 마치 실제 창문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걸 들으니까 이건 마이크로 LED 기술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방식이라서 완벽한 블랙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이해했지만 그보다 놀라웠던 건 활용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방문객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는데 정말 체계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분위기였어요.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고 곳곳에 아이디어를 적을 수 있는 보드들이 있고 정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치매 예방 로봇 연구실이었어요. 로봇이 어르신들과 대화하면서 인지 능력을 체크하고 적절한 운동이나 게임을 제안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실제 시연을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로봇이 어르신의 표정과 음성을 분석해서 감정 상태를 파악하더라고요. 우울해 보이면 밝은 음악을 틀어주고 지루해하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개인 맞춤형 서비스였어요. 각 어르신의 취향, 건강 상태, 인지 능력 수준을 모두 파악해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였거든요. 정말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연구원이 설명해 주는 걸 들으니까 이 로봇의 목표가 단순히 기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철학이 느껴졌어요. 중국에서도 비슷한 기술들을 봤지만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중국에서는 주로 효율성이나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데 여기서는 진짜 사람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스마트시티 통제센터였어요. 서울시 전체의 교통, 전력, 상하수도, 응급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곳이었거든요. 거대한 스크린 벽면에 서울시 전체 지도가 표시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각종 데이터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더라고요. 교통 흐름, 대기질, 전력 사용량까지 모든 게 한눈에 보였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즉시 도로를 통제하고 구급차 경로를 최적화해서 신호등을 우선 제어한다는 거예요. 실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데 정말 빠르고 정확하더라고요. 사고 발생 후 30초 만에 주변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구급차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경로를 계산해서 신호등을 제어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예측 시스템이었어요. 과거 데이터와 현재 상황을 분석해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미리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순찰을 강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기술이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통제센터 직원이 설명해 주는 걸 들으니까 이 시스템 덕분에 응급실 도착 시간이 평균 15분 단축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SK텔레콤의 인공지능 연구소였어요. 여기서는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인공지능과 대화해보는 체험을 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복잡한 질문을 해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심지어 농담도 알아듣고 적절하게 반응했어요. 더 인상적이었던 건 감정인식 기능이었어요. 목소리 톤이나 말하는 속도를 분석해서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우울해하면 위로해주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주는 거였거든요. 연구원이 시연해주는 걸 보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인공지능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친구처럼 공감해주고 대화하더라고요. 마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영어, 일본어까지 자연스럽게 구사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중국어로 말을 걸어봤는데 발음도 정확하고 문법도 완벽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기술의 활용 목적이었어요. 단순히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정신 건강을 도와주려는 목적이었거든요. 연구팀장이 설명해 주는 걸 들으니까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우울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이 사람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런 접근 방식이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지만 주로 효율성이나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사람의 행복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번째로 방문한 곳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연구소였어요. 수소차 기술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체험해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수소차를 직접 타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조용하고 부드러웠어요. 엔진 소음이 거의 없고 진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배출되는 게 물뿐이라는 게 신기했어요. 연구원이 설명해 주는 걸 들으니까 수소차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미래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전기차보다 더 오래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수소 충전 인프라였어요. 서울 곳곳에 수소 충전소가 건설되고 있고 충전 시간도 겨우 5분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보다 훨씬 편리한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기술에 담긴 철학이었어요. 단순히 새로운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구 환경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거였거든요. 연구소장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수소차 기술을 전 세계에 무료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허로 독점하지 않고 모든 나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였어요. 이런 생각이 정말 놀라웠어요. 기술을 독점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해 공유하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네이버의 인공지능 플랫폼 연구소였어요. 여기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였어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주변 상황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기술이었거든요. 실제로 체험해봤는데 정말 정확하더라고요. 앞에 계단이 있다. 오른쪽에 문이 있다. 왼쪽에서 사람이 걸어온다.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감정까지 인식한다는 거였어요.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 화가 나 있다. 슬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였거든요. 시각장애인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였어요. 연구원이 설명해주는 걸 들으니까 이 서비스는 완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라면서 수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기술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루 종일 여러 연구소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기술이 사람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효율성이나 수익성보다는 정말 사람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첨단 기술들을 많이 봤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에서는 주로 경제적 이익이나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단순히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가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왕멍이 말하더라고요. 기술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장하오도 감탄했어요. 중국에서는 기술이 주로 감시나 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정말 도움과 배려를 위해 사용되고 있어. 천하오 선생님도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기술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본 기술들은 단순히 첨단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담긴 기술이었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 말이에요. 이런 기술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 말이에요. 한국이 바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았거든요. 동시에 너무 많은 걸 경험해서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송별만찬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컸어요. 이제 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천하오 선생님이 일어나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선생님은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학생들아, 내가 한국에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말들을 기억하나? 나는 한국을 얕봤다. 중국의 아류 정도로 생각했어. 하지만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시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글은 아류가 아니라 독창적인 문자 체계였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혁신이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었다.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는 모습에 모든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저는 더욱 그랬죠. 선생님까지 이렇게 변하신다면 제가 느낀 것들이 정말 진짜였다는 뜻이었거든요. 나는 교사로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 앞으로는 어떤 나라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용기가 바로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한 명씩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왕멍이 먼저 일어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국을 우습게 봤어요. 하지만 여기서 본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사람들의 정직함과 신뢰 문화는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 거였어요. 장하오도 이어서 말했어요. 기술 수준도 놀랐지만 그보다는 기술을 사용하는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을 위한 기술,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걸 느꼈어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소감을 이야기했어요. 모두들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어떤 친구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고, 어떤 친구는 한국 대학에 유학 오고 싶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제 차례가 됐어요. 일어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돈과 권력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부는 신뢰였고, 진짜 힘은 배려였어요.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너무 복받쳐서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거든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무인 편의점에서의 정직함, 홈스테이 가족의 따뜻함, 첨단 기술 속에 담긴 인간에 대한 사랑까지. 모든 게 제가 알던 세상과는 달랐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저는 결정했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오겠어요. 여기서 진짜 배움이 무엇인지, 진짜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결단을 내린 건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상하이 최고 금융 가문의 상속녀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 유학을 선택한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친구들이 정말이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상하이 집에 전화를 걸어서 부모님께 제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반대가 심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셨어요. 샤오이야, 내가 미쳤나?
우리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데 왜 한국 따위로 가려고 하냐?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사람들의 정직함, 사회의 신뢰 시스템, 기술에 담긴 철학, 가족의 소중함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어요. 사람들이 서로 믿고 배려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조금 더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샤오이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네. 목소리부터 다르다. 맞아요, 어머니.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한국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결국 부모님도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아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조건이 있었지만요. 1년만 다녀와서 정말 한국이 좋으면 그때 다시 결정하자는 거였어요. 귀국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한국어 공부였어요. 매일 서너 시간씩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두 번째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는 거였어요. 한국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한국사도 공부했어요. 알면 알수록 더욱 매력적인 나라라는 걸 느꼈어요. 세 번째는 한국 친구들과 연락하는 거였어요. 홈스테이 가족인 박민수 씨 가족과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했어요. 지민이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저는 지민이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줬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제 주변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제 변화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한국에 빠졌냐고, 한국이 그렇게 좋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다 보니 친구들도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신뢰 문화와 배려 문화에 대해서는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왕멍이 제일 먼저 말했어요. 샤오이야,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면 나도 보고 싶어. 장하오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대학이 어떤지 알아보고 있어. 혹시 함께 유학 갈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저 하나가 변한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6개월 후에 일어났어요. 저희 학교에서 한국 유학 설명회가 열렸는데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한 거예요. 모두 저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었어요. 설명회 후에는 실제로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줄을 이었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천하오 선생님도 변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한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심지어 한국사 특강도 개설하셨어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부모님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신 때였어요. 제가 한국 유학을 가기 전에 한번 보고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사흘을 보내고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정말 놀라셨어요. 샤오이야, 내 말이 맞았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나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니도 감동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정직하더라. 너를 한국으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다. 드디어 제 한국 유학이 확정됐어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에 입학이 결정됐거든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출국 전날 밤 친구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줬어요. 모두들 저를 부러워하면서도 응원해줬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격려해줬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신뢰와 배려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경쟁과 성공만 추구했던 제가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변했어요. 오만하고 이기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겸손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 이 길을 처음 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무시하려고 갔지만 이제는 배우려고 가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중국도 한국처럼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진짜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신뢰, 배려, 따뜻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그 7일이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됐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더 많은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요? K-팝이나 드라마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사회 문화가 전 세계에 전해지는 것 말이에요. 저처럼 한국에서 진정한 가치를 배우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이런 한국의 매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말이에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한국이 가진 진짜 자산이니까요.